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다.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다.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비방굿, 방수를 쓰면 신이 도에서 벌전을 준다고 한다.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굿을 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다.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을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다 죽었다고 했고,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 쓰러져 죽은 뒤였다고 했다.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다고 했다.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되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했다.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된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다.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진 것이다. 갑자기 며느리의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거야. 진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워댔지.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녔다고 했다. 동네에서는 이제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냐고 엄청 수군댔다고 했다.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으로 이사를 오고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다고 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고 자살했다는 말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구술했다. 구술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이 집안을 우리 것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신을 단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자기는 절대 해결을 못한다며 도망을 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무속인이 구슬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다.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를 시켜서 밀려오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들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글은 진짜 실화이며 무속인들 사이에선 유명한 이야기라고 한다. 도서관 관리자에게 드리는 안내서 1.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7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달라고 할 시 다른 이유를 둘러대며 그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그런 제목의 책은 본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 71번 책장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그 책장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본 도서관은 책장이 총 70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책장의 맨 윗칸 오른쪽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책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자리에 책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용자를 발견했을 시 바로 저지하고 같은 건물 4층 담당자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4. CCTV로 도서관 71번 책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을 경우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도서관은 총 70개의 책장만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비추는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도서관 청소 후 파란색 대출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분실물 사무소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29일 도서관에 들리는 노부인이 이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29일이 없는 2월에 발견한 대출카드는 발견 즉시 처분해 주십시오. 6. 당신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 관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업무가 끝나고 도서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프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절대 약속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 관리자는 다음 날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오후 10시 이후론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도서관에 남아있을 경우 도서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막고 그 즉시 정문을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오세요. 이에 반하는 무당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8. 7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마세요. 귀를 막은 상태로 71번 책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9.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그 행동을 제지하세요.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십시오. 당신에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후 12시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10. 매주 월요일에는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무시하세요. 11. 이 안내서는 당신이 도서관 일을 그만둘 때 다음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일이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주유소. 휴가철엔 제법 손님이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추운 날엔 며칠 동안 사람 구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마냥 놀기도 뭐해서 겨울이면 가끔씩 내려와 혼자 가게를 봐주곤 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TV를 틀어놓고 꾸벅꾸벅 졸던 중 주유소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주유기 쪽이 아닌 멀찍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니 기름을 넣으려는 것은 아닌 듯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던 그때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홀로 차에서 내렸다. 나를 본 그녀는 내게 다가오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였다. 예쁘장한 여자가 부탁하니 도와주고 싶은 의욕이 흘러넘쳤다. 네, 무슨 일이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차를 돌아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자는 혼자 친척 집에 가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는지 빙빙 돌다 우리 주유소까지 와버렸다고 했다. 여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곳은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지역이라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이 아가씨는 길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온 모양이다. 예, 도와드릴게요. 저도 여기 길은 잘 모르지만 안에 지도가 있어요. 밖에 추운데 안에 잠깐 들어와 계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감사하단 말을 하며 나를 따라 들어왔다. 난 그녀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곧바로 지도책을 꺼내어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색한 듯 TV만 보고 있던 그녀는 내가 옆에 앉아 약간 놀란 듯 보였다. 막상 이곳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떨리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에 살짝 웃은 난 지도를 펼쳐 친절히 길을 설명해 주었다. 내 말을 이해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직 내가 타준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커피는 다 드시고 가세요.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내 말에 그녀는 약간 당황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급히 가봐야 한다고 하며 나서려 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내가 더 뭐라고 또 말할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다지며 그녀의 모습만 바라보았다. 저렇게 급하게 나간 이유가 뭘까? 의아해하던 차에 그녀가 보고 있던 뉴스에 눈이 갔다.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라며 살인자의 몽타주가 나오고 있었다. 짙은 눈썹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얇은 입술. 그녀가 급하게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쓴 웃음이 나왔다. 이대로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밖으로 나오니 그녀는 급히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난 웃으면서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기요, 혹시 못 볼 거라도 본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세요? 내 기대대로 차에 타려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가까이 오지 말라 말했고 그녀의 격한 반응을 보며 난 내 예감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뉴스를 보신 모양인데요. 제 말이 맞죠? 그녀는 급하게 차에 타느라 나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녀가 이대로 그냥 가버린다면 정말 일이 커질 수가 있다. 아쉽지만 장난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할 것 같다. 빠르게 달려서 그녀의 차 앞을 막아섰다. 저기 잠시만요. 아무래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뉴스 보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살인범인 줄 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내가 차 앞을 막아서면 말하자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버렸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난 손까지 휘저으며 해명하기 시작했다. 오해하신 거라고요.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세히 보세요. 저 아니라니까요. 저기요. 내 필사적인 해명에도 그녀는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차를 출발시킬 기세였다. 내 장난이 좀 심했나 보다. 난감해하던 그때 내가 서 있는 그녀의 차 앞쪽에 얼룩이 있는 것이 눈앞에 들어왔다. 급하게 대충 닦아낸 듯한 어지러운 얼룩. 핏자국이 분명했다. 핏자국을 중심으로 차가 살짝 찌그러진 것을 보니 살아있는 무언가를 들이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그리 오래전에 일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핏자국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더니 눈을 꼭 감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난 피하지도 못하고 차 바퀴에 깔려버리고 말았다. 끔찍한 고통에 난 바닥에 널브러져서 꿈틀대고만 있었다. 오해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살인을 들키고 싶지 않았었던 것뿐이었다. 또한 목격자를 살려둘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빠르게 후진을 하기 시작했다.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다. 원래 집은 오이타였다. 방학이나 연휴 때는 고향에 돌아가 친구들과 놀곤 했다. 대학교 2학년이던 그해 역시 고향에 돌아와 놀고 있었다. 허구한 날 한가하던 우리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구나 다트를 하고 놀다 친구 아이가 구마모토까지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새벽 1시 구마모토를 향해 가게 되었다. 오이타에서 구마모토까지는 다케다와 아소를 지나는 산간도를 거쳐야 한다. 아소쯤부터는 산길만이 쭉 뻗어 있고 주변은 가게 하나가 없다. 양쪽이 높은 삼나무로 빽빽한 어두운 길을 그저 달려가는 것이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앞에 여자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둘이 있었다. 불빛에 비추어진 그 실루엣은 길가에서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대학생이라 혈기왕성하던 우린 오, 여자다. 야, 예쁜지 봐봐. 야, 봐봐. 얼른. 새끼 좀 가만히 있어봐 임마. 내 볼게. 우와, 씨. 야, 이쁜 거냐? 우와, 대박이다. 라며 속도를 확 낮추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은 모녀 관계인 듯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중학생쯤 된 것 같은 여자애. 둘 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우리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앞만 보고 걸어갔다. 우리는 야, 왜? 이런 늦은 시간에 둘이 걸어가고 있을까? 여기 사는 사람들인가 보네. 그치? 라고 말하며 우리는 시덥지 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계속 외길 산속을 달려갔다. 그리고 20분쯤 지났을까? 또 앞에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오! 야! 또 여자야! 대박! 이 동네는 여자만 살아봐. 라고 말하며 우리는 다시 속도를 늦춰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한 우리는 한마디 말 없이 그 옆을 지나갔다. 나는 그 여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바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저 사람들 말하지 마! 그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손을 벌벌 떨면서 쿠마모토 시내까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시내에 도착해 문을 연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뒤 나는 다시 친구에게 물었다. 야, 아까 그 두 사람 20분 전에도 봤던 사람들이지? 친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마 확인하고 싶지가 않더라. 어쩌면 정말 닮은 사람들이 두 번 지나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하얀 원피스 차림으로 앞만 보며 말없이 걷는 모습을 다시 봤을 땐 온몸에 소름이 끼쳐 말도 못할 정도였다. 무당집에 가서 겪은 이야기. 앞으로 4일간 아무도 만나지 마. 안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보는 게 좋다니까. 그놈의 무당. 때려 죽일 놈의 무당 때문이다. 고작 신내림 한 번 받은 사람을 마치 신처럼 믿고 따르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31에 4년제 대학도 나왔지만 지금 난 현재 백수이다. 내 앞길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오로지 무당의 굿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디 가? 좀. 엄마, 그냥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야, 전화하지 마. 어? 두개골을 잘게 깨부순 것처럼 머리가 아파왔다. 살며시 눈을 떠 주변을 살펴보니 옆에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있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다. 어젯밤 난 친구와 술 약속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가벼운 타박상이야. 큰일 날 뻔했어.
이쯤 되면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를 원망하고 싶었다. 학교 폭력과 각종 질병에 다 걸려 원만하지 않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번번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던 나에게 교통사고라니. 잘 풀리는 남들에 비해 내 인생은 왜인지 정말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까지고 싶을 정도였다. 정말 여기가 진짜 이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야. 병원 퇴원 후 무당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청을 못 이겨 할 수 없이 무당집으로 끌려오고야 말았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무당집이었지만 무언가 주변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허름하고 오래된 대문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수십 개의 방울종이 나를 반겼다. 방문을 열자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혀를 차며 표독스럽게 나와 엄마를 째려보는 무당이었다. 눈매가 아주 사납고 무서워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아주 강했다. 큰일이야, 큰일. 얘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다짜고짜 엄마에게 호통치는 무당이었다. 기분 나빠 당장 무당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가고 싶었지만 심상치 않는 무당의 기세에 흔들려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화장은 다른 무당들과는 달리 독특했다. 유난히 새빨간 립스틱과 너무나도 하얀 얼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낄 만큼의 눈화장이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귀신 놀이터야, 귀신 놀이터. 아이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당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당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진 않았다. 나를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내 몸에 달라붙은 귀신을 쳐다보는 눈빛 같았다. 지금부터 내가 한 말 잘 들어. 이 애는 귀신이 좋아하는 몸으로 타고난 얘야. 최근 들어 귀신이 더 많이 붙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시기가 온 거야. 네가 살려면 4일간 혼자 집에 살아야 되고 아무도 만나선 안 돼. 설사 누가 오더라도 절대 침문을 열어주어선 안 돼. 알겠어? 무당의 말투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마치 이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4일간 혼자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게 무당에게 물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새빨간 립스틱을 한 무당은 입맛을 한번 다셨다. 그리고 싸늘하게 차가운 말투로 내 귓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미친놈. 죽는다. 죽게 될 것이야. 온몸에 오돌토돌한 소름이 돋았고 몸에 있는 털이 쭈뼛쭈뼛 선 것 같았다. 이렇게 된 이상 믿져야 본전이었기에 난 무당의 말대로 4일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도 잘 생각했다는 듯 4일간 외할머니 집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셨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하고 적막감이 돌았다. 4일간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싶었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공원도 걷고 싶었고 엄마와 나란히 TV 앞에 앉아 드라마도 보고 싶었다. 째깍째깍 하염없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말았다. 왠지 모를 서늘함과 한기가 돌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칼갈의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칼가는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들렸다. 마치 이 집안에서 누군가 칼을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칼 가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당장이라도 집 문을 열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무당의 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집안에 가만히 있자니 이상한 소리에 내가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술 기세로 문을 두드렸다. 순간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고 살며시 현관문 쪽으로 숨죽이며 다가갔다. 마치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 마냥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심장마비로 죽을 것만 같았다. 난 조심스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엄마임을 알 수 있었다. 문 열어봐, 민수야. 민수야, 엄마야. 응? 민수야. 민수야. 분명 외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한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 문 앞에 애타게 나를 부르며 문을 열라고 말했다. 엄마의 모습이 맞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줄 수도 없었다. 아직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내가 만약 지금 문을 연다면 무당의 말대로 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발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응? 안 돼! 지금 문 열면 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침대 밑에 무당이 숨어 있어. 어서 나오렴. 응?
엄마의 말이 끝나고 누군가 뒤에서 뛰어왔다. 내 방에서 방바닥이 다 깨진 듯한 소리가 들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에는 칼을 쥐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무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간 몸이 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화가 주체가 안 되는 무당은 미친 듯 숨을 몰아쉬며 나에게 말했다.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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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네가 죽는다.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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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해진 놈이 있었습니다. 저랑 이름도 같았죠. 그래서 더 친해진 듯합니다. 그해 여름에 그 친구랑 가평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인물도 인물이고 중고등학교 모두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감히 여자들과 함께 놀러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팔팔한 놈 둘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텐트 하나 짊어지고 캠핑을 간 거죠. 여자애들은 같이 가자고 해도 싫어했을 듯합니다. 어쨌든 우린 출발했고 당일날부터 부슬부슬 이슬비가 오더군요. 제대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슬부슬 오는데 미치겠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린 그냥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은 참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평역에서 내리는데 어째 놀러 온 것 같은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로 보이는 할머니 몇 분만 보이고 텅텅 빈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가평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놈이 뭔 물고기 욕심이 많은지 동네 어귀 냇가에 자리 잡지 않고 물가를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중간에도 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오토바이 몇 대만 지나갈 뿐 놀러 온 사람이나 텐트도 안 보이더군요. 그때까지는 찝찝한 것보단 사람이 없는 게 신났습니다. 북적북적이는 곳은 질색인지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마침 비는 그쳤고 날도 서서히 개는 것 같아 물가 근처에 자리 잡고 밥도 해먹고 어항도 놓고 족대도 걸면서 재미나게 놀았죠. 어둑어둑해질 쯤엔 나무 주워다가 불도 피우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라면 국물에 소주 먹고 취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텐트를 돌밭에 친 관계로 깊은 잠은 자지 못했습니다. 돌이 베겨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때를
경험한 겁니다. 강가 맞은편 산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 민서봐,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민서봐. 제 이름을 부르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 건지 저 앞에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또 들리는 목소리. 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같이 들었다는 뜻이죠. 너도 들었냐? 응. 저건 무슨 소리야? 배고프다는 소리 같은데. 배고프다니. 뭐야 이게? 근데 우리 근방에 놀러 온 사람도 없고 여긴 마을도 없잖아. 소름이 온몸에 끼치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여자 목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30분 간격으로 민서봐,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이러는데 텐트를 박차고 뛰어갈 용기를 나지 않고 텐트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밤에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는 참 무섭더군요. 거기다가 배가 고프다니. 진짜 누가 뭘 할 거 없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깡소주를 들이키며 둘이 손잡고 앉아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 거죠. 텐트가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에 검은 형체. 이렇게 3단 콤보라도 떴더라면 정말 두 눈이 뒤집혀서 기절했을 겁니다. 저희 외삼촌께선 지리산에서 캠핑할 때 이렇게 3가지 3단 콤보가 떠서 기절하신 경험도 있으시더군요. 각설하고 저런 현상이 없이도 충분히 목소리만으로 패닉이었습니다. 20-30분마다 들려오는 그 여자 목소리. 정말 저희 진을 빼놓더군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멈춰만 있을 것 같은 시간이 흘렀고 새벽 4시쯤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뿌옇게 낀 안개 사이로 해가 뜨자마자 밤에 뿌려놓은 어항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텐트만 챙겨서 가평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정말 조용히 갔습니다. 성북역에서 말없이 헤어졌죠.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혹시 밥 먹기 전에 고시래인지 고수래인지 하며 밥 한 숟갈 떠서 던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배고픈 귀신이 밥 달라고 난리친 것 같다며 다음에 어디 야외에 놀러 가면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항상 캠핑이나 어디 낯선 곳에 놀러 갈 땐 꼭 그렇게 고시래 하게 되더라고요. 경험이 경험인지라. 배고파. 구독 안 해주면 그리로 간다. 꿈에서
내가 사진을 찍으러 혼자 외국에 갔었어. 캥거루국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걸로 기억해. 차도를 따라서 배낭을 메고 걷고 있었는데 차도 인적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여유를 즐기며 걷는 도중에 글쎄 어떤 새끼가 뺑소니를 치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말이야. 뭐 꿈이니까. 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렸는데 풀이랑 나무 사이에 내 짐과 내 시체가 버려져 있었어. 뺑소니한 새끼가 그냥 나를 근처 숲에다가 버린 거지. 이때까지는 사람처럼 사고를 할 수가 있었어. 가족 걱정에 멍멍이 걱정에. 진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너무 간절했어. 그래서 내가 뺑소니를 당한 차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지. 달 하나가 바뀔 정도로 기다렸어. 차는 많이 지나갔는데 글쎄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봤는데도 너무 놀라서 빠르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끼치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직감했거든. 그러다가 어떤 20살 정도의 남자가 날 봤는데 못 본 척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대로 냉큼 뒷좌석에 탑승했지. 남자는 공포심이 극한의 상태로 저게 뭐야? 잘못 본 거겠지? 이러는데 난 그 남자를 꿋꿋이 따라갔지. 내가 이 족같은 귀신 상태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거든. 결국 그 남자의 집까지 따라가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그 남자가 잠들 때 그 남자에게 가위를 눌렀어. 나는 누구고 난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을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지. 내 말이 인간이 못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남자는 무서워서 울고 나는 답답하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꿈으로 말하기를 포기했어. 그렇지만 세상에 날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 녀석밖에 없으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없겠더라고. 이제 의사소통만 제대로 하면 내 시체 추스리고 한국으로 보내면 나도 끝, 얘도 끝인데 말이야.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녀석 주변을 맴돌았다. 한 반년쯤? 이쯤 되니까 얘도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니까 내가 있던 없던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아주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놈 옆에서 계속 있었는데 글쎄 이 녀석 팔자가 겁나 험한 거야. 자잘한 사고 같은 게 계속 나는 애였어.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케어해줬는데 그 후로 운빨이 좋아진 거지. 내가 애군을 계속 막아주니까. 이후로 이놈이게 나를 신뢰하게 되긴 했는데 딱 애군막이 인형처럼 취급하더라. 있으니까 편하다, 뭐 그런 느낌? 여기서 신기한 게 얘가 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는 실제 세계에 간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폴더가이스트 같은 거. 그런 게 점점 큰 단위로
가능해진다던가. 뭐 그런 수준까지 됐지.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도움을 받았으면 위자 보드던 뭐든 해서 날 도와줄 줄 알았어. 5년 정도 흘렀을 때는 내 덕에 직장도 좋은 곳 다니면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한 상태였어. 그래도 이놈은 나를 도울 생각이 1도 없었지. 그냥 나를 좀 징그러운 행운의 부족처럼 취급했어. 심지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지. 어느 날 내가 얘 자는데 옆에서 계속 혼잣말을 했어. 이놈이 알아들었다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간간히 혼자 되뇌 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그걸 알아듣고 네 집이 어디냐고 그렇게 묻는 거야. 아,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생각하고 그 희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감정이 굳은 것처럼 눈물 같은 건 안 나고 죽음 이후 내가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괴로움뿐이었어. 뭐 여하튼 그때 나는 내가 죽은 상황과 시체가 있는 곳 그리고 바라는 것 모든 걸 이야기했어. 내가 이 정도로 널 도왔으니까 내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무 멀고 귀찮은 곳이야. 그리고 이제 네가 있는 게 너무 편한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에서 내가 살짝 화가 나긴 했지만 언젠가 마음을 바꾸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녀석과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가족 모두를 도우며 수호령처럼 그렇게 5년 정도를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한 대를 후려맞은 것처럼 무언가 느껴졌어. 고향에 있던 내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죽은 거지. 그것을 내가 느꼈어. 그 사람이 잘 떠났다는 것까지 알아차린 순간 나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죽음 이후로 너무 오래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 바로 떠나버린 그 사람과 어쩌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미쳐버려서 난 악령이 됐어. 그때부턴 괴로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그 남자 하나를 향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었어.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집에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에 남은 이유조차 사라졌거든. 난 그저 아무것도 아닌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 새끼 때문에. 그래서 그놈의 아내부터 죽이기로 했어. 꿈인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로 느껴졌지. 아내를 사고를 내서 사지를 다 꺾어 죽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 종호에 맞지 않는 새끼가 나한테 울면서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소리치는 앞에서 깔깔 웃고 희죽거렸지.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웃었다는 걸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그때쯤 되니까 내 힘이 정말 강해져서 그놈한테도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있었어. 나는 그놈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릴 생각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희죽거리고 다녔지. 이 모습을 들키면 나를 쫓아낼 조치를 취할까봐 그때부턴 내가 웃는 동안 내 모습도 감췄어. 아내가 죽은 이후에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그놈이 날 못 봤다고 생각하면 돼. 다음 타겟은 그놈의 부모님이야. 아내를 죽이고 1년 전쯤에 운을 조작해서 공짜 여행 티켓 2장을 부모님께 선물하게 했어. 기뻐하는 부모를 따라가서 아버지는 실내 바베큐장의 그릴에 불을 피우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잠궈 고통스럽게 천천히 태워 죽였어. 그 새끼 어머니는 그동안 수영장에 있었는데 발목을 붙잡고 빠뜨려서 익사시켰어.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소름 끼쳤지만 너무 신나는 거야. 내 죽음 이후의 목적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 의미 없는 존재인 나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 그놈은 망연자실했어. 그리고 나를 찾았지. 그치만 내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 그냥 미칠 듯이 괴로워하는 게 너무 웃겼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녀석의 딸이었어. 그건 간단했어. 이웃집에서 키우는 큰 개를 살살 약올려 그놈의 눈앞에서 개가 딸의 목덜미를 물어뜯게 했거든. 딸은 피를 분수처럼 뿜으며 그 녀석 눈앞에서 죽었어. 그때 내 감정이 너무 폭발적인 신남이라서 나는 모습도 못 감추고 껑충껑충 뛰고 춤추며 그 새끼 앞에서 자지러지게 웃었지. 이제 내 괴로움을 너도 알겠어? 이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걔는 그 후로 반쯤 미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는 게 나였어. 그 상태로도 충분히 재밌고 기뻤는데 그놈을 더 괴롭히지 못해서 조금 심심했어. 그래서 더 이상 모습을 감추지 않고 얼굴 앞에서 희죽거리면서 웃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놈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려고 했어. 나는 듣지도 않고 내 얘기를 먼저 속삭였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신나게 깔깔대며 웃고 덩실덩실 춤추며 그놈의 주변을 돌아다녔지. 그놈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의자와 끈을 준비해서 목을 맸어. 나는 그때 아주 신나고 드디어 이 증오가 끝났다는 생각에 계속 춤추면서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 내 발로도 돈 것 같아. 마치 개새끼 마냥. 그리고 바둥거리던 남자의 다리가 멈추자 진짜 모든 감정이 가라앉아 사라지고 앞으로 난 영원히 이곳에 이렇게 혼자 있을 거라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나를 가득 잠식했지. 그래서 웃는 걸 멈추고 조용히 내 얼굴을
그 남자 얼굴 앞에 가져다 대고 초점 없는 남자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에서 깼어. 꿈에서 깨고 나서 죽은 이후의 감정 변화가 너무 생생해서 무서웠어. 점점 사고가 묻어져. 지금도 내가 붙은 남자의 집 구조랑 가족들 얼굴까지 생생하게 기억해. 아직도 내가 그 악령인데 사람으로 살았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